저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엄마 나 왜 김미영이야? 신경은 있어요? 없죠. 아마 그분도 김미영이라는 이름을 쓴 게 딱 아마 그럴 거예요. 친근하고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기본적인 사회관념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은 바보야. 아니 보이스피싱을 왜 당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누구든지 당할 수 있거든요. 농담처럼 요즘 뭐 주식 투자 붐 불었을 때 부모들이 주식을 사줘서 그걸 봐라. 돈 잘 벌게 해주는 아빠, 자식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줘. 근데 이게 금융교육은 아닌 거거든요. 당신입니다 라고 했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 약간 고생에 대해서 보상을 받은 느낌. 그동안 혼자 어려운 싸움을 혼자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이제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오랫동안 짝사랑하던 남자가 한 번도 나를 안 봐주다가 어느 날 한 번 나를 딱 돌아보고 웃어주는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 같은 느낌이었어요. 회사에 대해서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이 사람을 계속 보고 있지만 이 회사는 너무 사람들이 많아. 인재가 많고 나만을 바라봐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언제 회사가 나를 바라봐 줄까? 언제 회사가 나의 어떤 능력이나 내가 일하는 것들을 로얄티를 알아줄까라고 계속 생각하게 되는데 내부 출신 이렇게 딱 얘기를 듣는 순간 약간 진짜 오랫동안 냉담했던 나의 짝사랑이 나를 쳐다보고 드디어 나를 쳐다보고 웃어줬구나라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처장님한테 김미영은 어떤 존재인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저희 반에 항상 어나더 김미영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초등학교 때 제가 김미영 4였어요. 저희 반에 4명이 있었고 교회에서도 제가 김미영 4 이렇게 따로 왜냐면 집사님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어렸을 때는 엄마한테 엄마 나 왜 김미영이야? 난 미영이 이름 너무 많고 싫다고. 그때만 해도 좀 약간 중성적인 이름에 대한 그 로망이 있었는데 저희 엄마 말씀이 딱 어머 얼마나 예쁘고 친근하고 좋아. 모든 사람이 너무 친근하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 보이스피싱 사기범이나 또는 불법 사금융하는 그 사람들이 김미영 팀장이라는 이름을 누구나 친근하게 아마 어떻게 보면 50년대의 영희 느낌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만큼 친근한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다가갔다가 오히려 그걸 악용해서 이렇게 사기를 많이 당하게 다니까 사실 김미영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저의 입장으로서는 좀 안타깝기도 하고 뭐 좀 그런 복잡 미묘한 감정이죠. 한편으로 이제 김미영 잡는 김미영 팀장 뭐 그때도 그런 표현으로 개인적으로 어떤 인지도를 높이는 효과는 있었다고 치지만 저희 감독원 같은 조직에 있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뭐 저희가 연예인도 아니고 뭐 정치인도 아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그런 개인적인 거에 대한 관심은 별로 발갑진 않았는데 제가 이제 그 관심 자체가 오히려 보이스피싱을 예방하는 그 이미지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기사 클릭에 김미영 팀장 잡는 김미영 팀장이 이게 무슨 얘기일까 관심을 끌어가는 게 제 개인에 대한 취미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을 잡는 김미영 팀장은 자기가 경험에 이러이러한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주의를 요한다. 이걸로 관심을 끌을 수 있다라는 것 자체로 조금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지 제 개인적에 대한 인지도나 이런 건 사실은 아시잖아요. 저희 같은 이제 좀 보수적인 어떤 감독기관에 있는 직원으로서는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또 뭐 그런 일을 하는 게 이렇게 노출되는 게 좀 달갑지만은 않거든요. 신경은 있어요? 없죠. 감옥에 있다고 그때 아마 얘기가 들었었죠. 의외로 남자였어. 그니까요. 경찰 출신 남자라고 그래서 저희도 엄청 특이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분도 김미영이라는 이름을 쓴 게 딱 아마 그럴 거예요. 친근하고 왠지 좀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또는 어떤 경계심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이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나 싶습니다. 첫째로 내 주머니를 노리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돼. 왜냐면 대부분 요즘 놀라는 게 제가 옛날 불법금융 대응 단장을 할 때 4, 5년 전에도 엄마 나 핸드폰 액정 깨졌어. 그 메신저를 통해서 그 보이스피싱으로 그 자금을 보내고 이런 문제가 엄청 많았는데 아직도 최근에도 엄마 나 핸드폰 깨졌어 라고 해서 신분증을 다 보냈더니 이거는 한층 더 진화해서 예전에는 돈을 보내달라는 걸로 끝냈었는데 이제는 돈을 보내달라는 게 아니라 신분증을 보내주고 앱 하나만 깔아줘 라고 해서 그 앱을 깔았더니 내 개인정보 탈취를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정보를 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일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한 경우가 많았어요. 제가 통장 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딸일까 아닐까 고민은 됐지만 전화를 했더니 딸이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이거 진짜 딸일 수도 있겠다. 근데 엄마 그냥 통장 하나 번호 알려달라 그랬대. 그 통장에 잔액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뭐 이거 문제 돼도 이 돈에 나갈 게 없다. 없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결국
결국은 보이스피싱범은 신용 정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인 정보를 통해서 비대면 계좌를 만들고 기본적으로 비대면 대출을 일으킨 거예요. 근데 보내주신 어머니는 통장에 있는 돈이 이체되는 거는 감수할 수 있는 리스크라고 생각했지만 새로 대출을 일으켜서 그 자금이 다 나간다는 리스크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계속 지나고 있고 요즘 이제 디지털 금융이나 이런 게 워낙 발달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길거리 가시면서 혹시 신분증 잊어먹는 게 전 재산을 털릴 수 있을 정도의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몇 명이나 될까? 이제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오히려. 예. 특히 이제 젊은 사람들은 당하는 취지가 대부분 이제 청소년층이나 청년층들이 좀 형편이 어렵고 이러다 보니까 보다 싼 대출을 해준다든지 본인이 갖고 있는 대출을 보다 저금리로 갈아주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대포 통장에 당신의 통장이 악용됐다. 그러니까 제가 또 너무 마음 아픈 또 하나의 상황이 뭐냐면 다른 피해자들은 피해를 당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안 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주변에서 보이스피싱 당한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안 해요. 우리 기본적인 사회관념이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은 바보야. 아니 보이스피싱을 왜 당해?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지만 누구든지 당할 수 있거든요. 그 보이스피싱은 그게 어떻게 보면 옛날에 보면 연변말씨를 통해서 당황하셨습니까? 뭐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하니까 사람들이 다들 보이스피싱이면 아니 자기가 조금만 주의 되면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니까 본인들이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그걸 주변에 못하고 그게 더 본인들의 상처를 이제 빚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보이스피싱 당하시는 분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어르신이나 뭐 아니면 급전이 필요한 친구들이 이런 뿐만 아니라 뭐 교수님, 법조인들 많으세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중요한 건 이제 보이스피싱 당하시면 그 보이스피싱 당했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 본인들이 자책하면서 그 사후 대응을 빨리 안 하시는 게 또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면 보이스피싱 당하시면 그 자책하시는 거 또 주변에서 왜 그랬니라고 그분을 이제 어떤 책망하시는 것보다는 빨리 사후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 그래서 계좌 정지하고 또 본인이 노출된 신분증을 통해서 다른 계좌나 다른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대응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우리나라 금융 소비자 교육이 거의 재테크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너무 좋은 지적을 해주세요. 제가 무슨 협회나 이런 데서 교육을 많이 하는데 지난번 뭐 TV 프로에서 보고 좀 약간 깜짝 놀란 게 애들한테 주식 사주기. 그래서 요즘 모 기자가 자기가 금융 어린이 교육을 갔다 왔더니 저는 오늘 우울해요. 주식이 빠져서요. 또는 저는 뭐 아빠가 주신 용돈으로 가상자산을 샀어요. 근데 저희가 말하는 금융 교육의 최종 목적은 이건 이제 OECD에서도 얘기하는데 금융 웰빙이에요. 금융 웰빙이란 뭐냐?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라는 게 아니라 평생 본인이 금융 생활을 하면서 어떤 어려움이나 이런 게 없이 안정적으로 금융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어떤 금융 의무나 부담으로부터 일상적인 자기의 생활이 침해받지 않으면서 금융 생활을 잘 영위해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지만 OECD에서 이제 금융, 파이낸셜 웰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이제 사실 금융 교육의 최종 목적지거든요. 결론은 돈을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장 자기의 생애 주기에 맞춰서 어떻게 금융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자기가 어떻게 금융 소비 생활을 하기 위한 플랜을 짠 걸까 뭐 이런 게 돼야 되는데 농담처럼 요즘 뭐 주식 투자 붐 불었을 때 부모들이 주식을 사줘서 그걸 봐라 돈 잘 벌게 해주는 아빠 자식들한테 그런 거 가르쳐줘. 근데 이게 금융 교육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본인의 재정 상황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될지 아니면 예금을 해야 될지 이런 합리적인 금융 생활에 따른 의사 결정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결국은 저희 금융 교육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려고 그러면 사실은 학교에서부터 그런 금융 교육이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는 뭐 국회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정규 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들도 많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역량 강화 관련해서는 이제 물론 어린 청소년층에 있어서의 금융 교육, 학교에서의 금융 교육을 정규 과정에 포함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이슈고 실제로 우리가 중장년층 또는 이제 노년층 각각의 자기의 생애 특성에 맞게 금융을 어떻게 잘 이용해야 될지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금융 교육을 좀 쉽게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노년층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금융을 제대로 모르면 금융 사기 등에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저희가.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어르신들 뭐 우리가 이러면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무슨 이렇게 뭐 단순히 놀이도 하지만 거기에서도 사실은 속지 않는 법 또는 연금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우리나라 뭐 대부분 연금 일시수령하고 뭐 이런 게 많다는데 연금 투자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본인들의 남은 기대 수명과 나의 금융 자산 수명을 일치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게 저희가 많은 좀 프로그램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금융 교육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국민들의 수준이 올라와야 결국은 이 두 가지 축이 제대로 굴러가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소비자 보호가 되는 거라고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금융회사들도 스스로 자기의 소비자가 합리적이고 금융 역량이 높은 소비자를 만들도록 유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소비자가 안목이 높으면 내가 우수한 상품을 만들었을 때 그거를 알고 사주고 그러면 이제 서로 윈윈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비자가 좋은 금융회사, 나쁜 회사를 구별하지 못하면 금융사 입장에서는 내가 굳이 좋은 사람이 돼야 될까? 내가 좋은 회사가 돼야 될까? 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요.